그 영상이라는 것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면 그때는 인정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갔다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 당당한 것 보니 엄마가 가지고 간 게 찍혔다는 건데. 그런 장면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카메라가 벽에 가렸어요. 그럼 정확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그렇게 몰았다는 겁니까? 어머님이 아니면 제 가방이 어디 갔느냐고요. 재수씨, 대체 그런 생각은 어찌하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어머님이 형님만 차별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뭐야? 내가 너를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엄마, 잠시만요. 그럼 재수씨 없어졌다는 그 가방은 어디 간 겁니까? 제가 팔았어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형님네는 집 사라고 돈도 보태주셨으면서 저희는 월세까지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5년만 살라 하시고 형님 눈치 보면서 저희 시은이 마음껏 예뻐해 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시윤이 매일 같이 봐줬던 건 다 뭐냐? 형님 있으시면 태도가 싹 달라지시는 건 맞잖아요. 형님만 칭찬하고 띄워주시고. 내 남편 대학생 때 대부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다 빚쟁이들 다 찾아와서 그때 내가 다 갚아줬다. 그러니 지원도 없었던 거고. 그동안 형님이랑 저 알게 모르게 차별하신 것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인 거예요. 저희 몇 년 뒤면 내쫓으실 거고 어머님은 형님만 싸고 도시지 제가 마음 붙일 곳이나 있었겠어요? 너 말 잘했다. 너희들은 온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면서 못 뜯어갈 거 있나 그 기회만 보고 있지. 그건 어머님이 먼저 저를. 시끄럽다. 내 이제 너희들에게는 조금도 도움 주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 어머님 이러시면 어머님 손주까지 힘들어져요. 너희들 자식이지 내 자식이냐? 시윤이가 힘들어지는 건 다 주제도 모르고 욕심부리는 니들 때문이다. 손 씨는 작은 아들 내외를 당장이라도 내쫓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고 살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손명자 씨입니다.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던 손명자 씨는 자신도 자식과 인연을 끊고 살게 될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손 씨에게는 큰 아들 정동욱 씨, 작은 아들 정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 간이 좋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쭉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손 씨였습니다. 두 아들 중 단연 손 씨의 마음이 쓰였던 것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동욱 씨야 워낙에 공부도 잘하고 교우 관계도 좋아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책을 산다고 하면 돈을 쥐어주고 가지고 싶은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흘리듯 이야기하는 정도라 키우는 데 그리 애를 먹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허나 2살 터울의 작은 아들 지훈 씨는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쭉 사고를 쳐왔습니다. 작게는 친구들과 싸움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학교를 나가지 않거나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서에 잡혀가 데리고 와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심성이 나쁜 편은 아니라 그리 사고를 쳐대고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 씨에게 엉겨붙으며 눈치를 슬슬 보기는 하였습니다. 엄마, 화났어? 그럼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 너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 왜? 내가 부끄러워? 나 집 나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럼 화 풀어. 다시는 안 그러면 되잖아. 손 씨는 둘째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작은 아들을 족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또 자신에게 그리 싹싹 빌면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기에 고등학교를 대강 졸업하고 일을 하러 다니겠다는 작은 아들을 잡아 기숙학원에 넣어 재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산골짜기 길도 모르는 곳에서 기숙을 하게 된 아들은 그래도 제법 공부에 집중해 수도권 4년제 대학을 갈 수는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보내놓았더니 나름대로 친구들도 사귀고 취업에 대한 걱정도 해가면서 어엿한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가 어딘가에서 빚을 져와 약 1억 원쯤을 갚아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손 씨는 두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중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가는 탓에 정신이 쏙 빠졌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있었고 작은 아들도 거의 숨어 살다시피 하며 대학 졸업을 앞둔 시간을 죽이고 있어 하는 수 없이 대신하여 갚아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있어?
죄송해요. 저는 금융업에 있는 선배가 진짜 믿을 만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너 가진 돈으로 투자를 하던지 했어야지. 무슨 대부 업체까지 가서 돈을 빌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죄송해요. 근데 형한테 말씀하시면 저 정말 맞아 죽어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2번은 안 돼. 그래도 빚을 갚아놓으니 더 이상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 같은 건 없어졌습니다. 한동안은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손 씨도 작은 아들 몫의 결혼 자금을 미리 준 것이라 생각하고 털어버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로 부모 자식 간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반성하고 학교도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스스로 세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 씨는 첫째야 워낙 똑똑해 명문대에 다니고 있고 둘째도 고생을 제법 하긴 했지만 대학까지 보내두었으니 큰 걱정을 할 것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꼭 잘난 자식이 애 닳게 만들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지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며 부모가 없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 때에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요? 네. 저 중학교 때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셔서 그때부터는 쭉 혼자 살았어요. 왜 친척들이랑 살지도 않고? 절 맡아주실 분이 없어서요. 그래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허튼 짓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큰아들 동욱 씨가 데리고 온 현진 씨는 굉장히 성공한 아가씨였습니다. 큰아들보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입사도 먼저 하여 직급도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 씨는 열심히 산 것은 사실이나 어렸을 적부터 부모가 없었다는 말이 어쩐지 맘에 걸렸습니다. 머리가 총명한 것이 똑똑하고 바른 아가씨일 것 같았으나 부모 사랑받으면서 무난하게 큰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현진이 진짜 싹싹하고 괜찮죠? 그래, 그렇더구나. 그런데 꼭 저 아가씨여야 하는 거야? 엄마, 왜 이래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엄마한테 실망할 것 같은데.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도 좀 헤아려 줘라.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럼 그냥 축하해 주세요. 안 그래도 아픔 많은 사람인데 엄마가 어른이니 품어주셔야죠. 알겠다. 나도 그냥 걱정되어 해본 말이니 개의치 마라. 큰아들은 손 씨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양가 혼주 중 손 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어쩐지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손 씨는 그래도 집에서는 큰아들의 결혼이 개혼인데 손님들에게 그런 꼴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 씨의 마음을 꼬집기라도 하듯이 큰 며느리는 더욱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 저희 카페 가요. 웬 카페냐?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멀리까지 카페를 가? 왜요? 요즘은 그런 데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요. 그래. 현진이가 가자고 할 때 따라 나서야 맛있는 것도 먹고 경치 좋은 데도 가보는 거야. 아유, 얘들이 정말 그럼 옷만 갈아입고 오마. 큰 며느리는 손 씨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잘 따랐습니다. 손 씨는 무뚝뚝한 아들 둘만 키워보다가 자신에게 애교도 부리고 영리하게 구는 큰 며느리가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큰 며느리 역시 자신의 자식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진 씨만 보면 가슴이 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 지내던 중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한다 나섰습니다. 손 씨는 10여 년 전 아들의 빚을 갚아준 일로 작은 아들에게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 일을 다 잊었는지 손 씨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며 엉겨붙어 왔습니다. 엄마, 그럼 나 안 줘도 되니까 새 주고 있는 그 집 딱 5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해주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우리 가진 돈으로 어디 전세도 못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는? 나는 그 집 세 줘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거야 우리가 주지. 대신 조금 깎아서. 손 씨는 30이 넘어서도 이렇게 철없이 구는 작은 아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은 주지 못해도 나름 세도 내겠다 하고 5년 후에는 돈을 모아서 나가겠다는 작은 아들의 말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명의를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으며 살게 해주는 것은 손 씨에게도 큰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 결혼을 시켜놓으니 작은 아들 내외는 금방 아이를 가졌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그 어느 순간보다 기뻐해야 했으나 손 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오랜 시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어쩐 일인지 임신이 되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었던 와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지셔야죠. 그래야지. 동석, 축하해. 요즘은 애 없어도 잘 산다 그러더라. 꼭 자식 있어야 좋은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시면 듣는 자식들 서운하죠? 그냥 좀 축하해 주세요. 축하한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손 씨는 큰아들 내외의 마음을 생각하여 그리 말했지만 사실은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애가 생기면 작은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내외 몰래 작은 아들을 찾아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작은 애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하면 다 사줘라. 뭘 이런 걸 주세요. 제가 알아서 챙길 텐데. 괜히 돈 아끼려고 싼 거 사주지 말고. 애 가졌을 때에는 뭐든 잘 먹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축하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서 반찬을 해다가 자식들의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식들이야 뭘 해달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 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작은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꽤 오래 입덧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정성 들여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 국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 국수가 먹고 싶으냐? 잔치국수? 면 좀 통통한 거 있잖아요. 왜 시장 같은 데 가면 파는 거. 그래, 좀 이따 점심에 해주마. 작은 며느리는 다른 음식들은 안 들어간다면서도 손 씨가 해주는 밥은 곧잘 먹었습니다. 그러니 손 씨도 점점 더 작은 아들 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동안에 입덧이 심했던 작은 며느리는 좀처럼 살이 붙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체중이 늘지 않는 것은 처음 본다며 잘 들어가지 않아도 골고루 먹어야 아이가 큰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손 씨의 첫 손자는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마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는 아니었지만 꽤 오래 병원에서 경과를 보고 난 후에야 퇴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역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기진맥진에 있었기 때문에 손 씨는 어쩔 수 없이 손주를 봐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시지. 그렇죠. 조카 봐주시느라고 본인이 못 올라오신다고 매일 전화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라. 내가 잘 챙긴다고. 손 씨는 둘째 아들의 집에 가서 손주를 보고 온종일 집안일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은 지칠 때도 있었지만 손주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런 손 씨가 도움을 주는 것이 편해 자주 손주를 맡겨놓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엄마, 시훈이 와 있네요? 현진이 왔냐? 오늘 회사 안 갔어? 오랜만에 휴가 좀 냈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 시훈이 좀 잠시 데리고 있어봐라. 아까 양치질을 못해서 입이 텁텁하네. 손 씨는 손주를 얼른 큰 며느리에게 맡겨두고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큰 소리가 들리기에 급하게 입을 헹구고 거실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큰 며느리가 얼떨떨하게 앉아 있고 언제 왔는지 모를 작은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주 너는 언제 왔어? 그 소리는 또 뭐였고? 제가 시윤이 안아 들었는데 형님이 뒤로 넘어지셨어요. 괜찮은 게야? 아프지 않아? 별로 세게 넘어지신 건 아니셨어요. 형님, 괜찮으시죠? 큰 며느리는 별 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 씨는 그런 며느리가 어디 다치지는 않았을까 싶어 황급히 일으켜 세워주고등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친 곳은 없는지 큰 며느리 역시 괜찮아 보였습니다. 볼일 다 봤으면 이제 시윤이 데리고 가라. 나는 큰애랑 어디 좀 가봐야 해서. 저 빼고 어디 가시는데요? 저녁이나 먹으러 갈 거야.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그래야지. 그럼 저도 같이 먹으러 가요. 시윤이는 어쩌고? 유모차 태워서 데리고 가면 되죠. 저희 맛있는 거 먹어요.
작은 며느리는 손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같이 밥을 먹으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만나면 항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작은 며느리를 돌려보내려 했던 손 씨는 이 상황이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룸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시은이 있어서 너무 북적북적한 곳은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어. 손 씨는 큰 며느리 옆에 앉아 함께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것을 먹을지 열심히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작은 며느리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체 왜 그리 제 형님을 안이 곱게 보는지 몰라 별 다른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맛있게 식사를 하던 중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능력도 좋지. 애들 없이 두 분만 알콩달콩 사시지. 그래도 나는 아이 낳고 오손도손 사는 동서가 더 부러워. 에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언뜻 들으면 큰아들 내외를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본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은 손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형님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 속을 긁어놓는 말이었습니다. 손 씨는 작은 며느리가 꼭 제 형님에게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것을 알아서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현진이 또 진급한다면서? 프로젝트가 잘 돼서 그렇게 됐어요. 어쩜 이렇게 똑똑할까? 회사에서 너 나간다 그러면 서운해하겠어. 에이,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 애 가지면 경단녀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번에 복직한다 그러니까 자리 없다 그러는 거 있죠? 작은 며느리는 손 씨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두질 않았습니다. 손 씨는 그날만큼은 작은 며느리에게 화가 나서 더 이상 대꾸도 해주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며느리들끼리 은근히 경쟁을 하거나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들었지만 매번 자신의 앞에서 큰 며느리를 깎아내리니 그 역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큰 며느리는 손 씨에게 아픈 손가락이었고 제 자식과도 다름없는 존재라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큰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 보겠다며 택시를 타고 먼저 떠났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분이 상했을 거야. 씁쓸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큰 며느리를 본 손 씨는 작은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제 형님은 그리 기분이 안 좋아 돌아갔지만 작은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게 뻔했습니다. 손 씨와 작은 아들 내외의 집은 걸어서 5분 거리로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함께 집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유모차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형님 오시는 날에는 저한테 미리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자꾸 어머님한테 애 맡겨놓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손 씨는 대뜸 희한한 부탁을 하는 작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차피 손녀를 봐주는 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 큰 며느리도 그런 식으로 꼬아서 생각할 만한 아이는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애가 그리 생각할 리 없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떠냐? 형님이 얼마나 저를 욕하시겠냐고요. 저는 싫어요. 누가 할머니한테 손녀 맡겨놓는다고 욕을 해. 그런 말 하지도 마라. 손 씨가 딱 잘라 대답하자 작은 며느리는 불만이 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툴툴거렸습니다. 날씨가 좋다, 다리 아프지는 않냐 등. 손 씨가 물어본 말에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티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작은 며느리의 태도가 손 씨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면 가깝게 지내지는 못할 망정. 만나기만 하면 헐뜯어대기 바쁘니 손 씨 역시 이를 마냥 눈 감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통화 괜찮냐? 예,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 처말이다. 어제 집에 들어가서 기분 어떻든.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 것 같았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손 씨는 머뭇거리다 자신이 느꼈던 점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유난히 작은 며느리가 큰 며느리를 싫어하고 또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솔직히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리 진지하게 느끼지 않는지 웃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여자들의 기싸움. 뭐 그런 건가? 장난치지 말고. 내 처가 자꾸 그러니 내 큰애 얼굴 보기도 부끄러워진다. 엄마가 이해 좀 하세요. 형수님이랑 다르게 저희 민주는 집에서 너무 예쁨 받고 자라서 그래요. 너 그런 말 하지도 마라. 그럼 내 형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거야, 뭐야? 손 씨는 작은 아들까지 큰 며느리를 은연중에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한 가족 내에서도 이런 괄시가 있는데 큰 며느리 현진 씨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모진 말들을 들어왔을까 생각을 하니 울컥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까지 왜 그래요? 정작 형수님은 한 번도 기분 나쁘다고 하신 적 없었는데. 내 형수 성격에 잘도 그런 걸 이야기하겠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 시윤이도 안 봐주련다. 손 씨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대충 넘기려 하는 둘째 아들에게 화가 나서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이야 좋지만 그 과정에서 큰 아들 내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몇 년째 병원도 다니는 모양인데 조카를 보면서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하고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까지 심기를 거스르는 걸 보면 큰아들 내외의 마음이 말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 씨의 마음적 깊은 곳에서는 사회적인 능력이나 고운 마음씨의 살림 솜씨까지 모든 면이 낮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은 정작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 내외는 무슨 일만 있으면 손 씨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왕왕 있어 왔습니다. 손 씨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더는 손주를 봐주지 않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작은 며느리가 아무리 앓는 소리를 해대도 쉽게 손주를 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손주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몸도 마음도 편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주를 봐주기 전처럼 큰 며느리와 어울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처가집에 가야 하는데 시훈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왜 못 데리고 가냐? 이제 돌도 훨씬 지났고 어디 가는 것도 영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러더구먼. 이번에 처가 식구들 행사 있어서 시훈이까지 데리고 가면 저희 정말 정신없어서 그래요. 손 씨가 계속 손주를 봐달라 하는 부탁을 거절하자 작은 아들 내외의 부탁도 점점 멎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처가에 갈 때에는 정말로 손주를 데리고 가기 난감한 상황인 것인지 거절해도 자꾸만 부탁을 하기에 하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니들이 출발하기 전에 시윤이 데려다 줄 거냐? 아니요. 어차피 필요한 거 다 챙겨다 드릴 수 없으니까 엄마가 서하루 주무세요. 내가? 나는 불편할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이요.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드릴 테니까 딱 하루만 봐주세요. 손 씨는 아무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라지만 어쨌든 작은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이니 단 한 번도 자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 데에 자신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무리 손주를 봐준다 하더라도 자고 올 일까지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 씨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아들 내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필요한 짐가지들을 간단히 챙겼습니다. 그래봐야 잘 때 입을 옷 정도 밖에는 없어서 작은 시장 바구니 안에 모든 것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손 씨는 작은 아들 내외가 제 처가로 떠난다 했던 날 아침 일찍부터 짐을 꾸려 출발했습니다. 어머님, 시윤이 아침 먹여뒀어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조심히 잘 다녀오기나 해라. 도착하면 연락 주고. 엄마, 그럼 저희 다녀올게요. 시훈이 좀 잘 부탁드려요. 아들 내외는 금방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손 씨는 작은 아들 내외의 태도나 생각이 괘씸해 다시는 손주를 봐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건만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손주를 봐주러 온 지금 상황이 참 싫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보며 방긋방긋 웃는 손주를 보고 있을 때만큼은 그런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좋기도 하였습니다. 손 씨는 종일 꼼짝없이 아이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가 하면 쉴 새 없이 새로운 놀이를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매우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찍이 손주의 방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그 다음날 저녁 시간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별일 없으셨죠? 무슨 별일이 있겠냐? 나는 니들 왔으니까 이만 가봐야겠다. 태워다 드려요? 됐다. 걸으면 꼴랑 5분밖에 안 걸리는데 뭘 데려다 주냐?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손 씨는 오랜만에 손주와 1박 2일 긴 일정을 함께 있으면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손주 방에서 얇은 이불만 깔고 바닥에서 잤더니 온몸이 다 쑤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손 씨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뒤 폭신한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달게 잤는지 지난밤에는 한 번도 깨지 않은 손 씨는 일어나 물을 한 컵 마시고 난 후 습관처럼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휴대폰에 무언가 연락이 많이 와 있기에 확인해 보았더니 작은 아들 내외에게서 번갈아가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혹시 손주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싶어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아침부터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엄마, 엄마가 뭐가 없어졌다는데 좀 와보셔야겠는데요? 뭐가 없어졌다 그러던? 몰라요. 뭐 가방인지 뭔지. 없어질 리가 있냐? 나는 시윤이 봐주고 온 것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엄마가 얘기 좀 해보세요. 손 씨는 아침부터 봉창 두들기는 듯한 작은 아들 내외의 말에 어이가 없어 얼른 옷만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나 마나 오해이겠지만 아침부터 부재중 전화를 10통 이상 남겼을 정도이니 지들 딴에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문을 두들기자 작은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뭐가 없어졌다고 그래? 어머님, 제가 방에 놔뒀던 가방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가방? 나는 가방처럼 생긴 거에 손도 댄 적 없다. 손 씨는 다짜고짜 자신에게 따지고 드는 작은 며느리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손주를 봐주는 동안 종일 먹이고 씻기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가방이 없어졌다는 걸 왜 자신에게 따지고 드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영상 돌려보니까 안방에 들어가셨던데요. 무슨 영상 말이냐? 엄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저희 집에 녹화되는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저희 안방에 들어가는 게 찍혔나 봐요. 손 씨는 그런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뿐더러 지금 이 상황은 자신이 작은 며느리의 가방을 훔쳤다는 것처럼 들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내외가 아침부터 자신을 부른 것은 분명 가방을 훔쳤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말은 내가 그 가방을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냐? 저희 집에 온 게 어머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안방에는 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여쭤보려고 그래요. 글쎄다, 시윤이한테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찾으러 들어갔겠지. 어머님, 시윤이 물건은 다 애 방에 있는데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뭐야? 그 영상이라는 것 보자. 그럼 나올 것 아니냐? 손 씨는 악을 쓰면서 자신을 몰아가는 작은 며느리의 태도에 당황하여 영상을 좀 보여달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언제 안방에 들어갔었는지를 알면 왜 들어간 것이었는지 기억이 날까 싶어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내외는 끝끝내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고 내가 왜 들어갔었는지 기억해 보겠다는데 왜 안 보여준다는 게야? 됐어요. 어머님 그동안 형님만 싸고 돌더니 그거 가져가서 형님 주셨나 보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니면 됐어요. 되긴 뭐가 돼? 어머님,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고 가져가셨어요? 너는 나를 지금 도둑으로 몰고 싶은 모양인데? 난 아니다. 손 씨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가슴을 퍽퍽 쳐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아들은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모르니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내 그럼 큰 애들도 부르마. 내가 직접 물어봐라. 부르면 뭐해요? 어차피 두 분이 저 작정하고 속이면 알 수도 없는 건데. 기다려라. 손 씨는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아들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왜 그런지 궁금해하면서도 손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군말 없이 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은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큰 아들 내외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오라고 하셨어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주말 아침에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큰 아들 내외는 어리둥절해하면서 두리번거리다 소파에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 씨와 작은 아들 내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었습니다. 큰애야, 우리가 최근에 언제 만났냐? 글쎄요. 지지난 주인가? 이제 됐냐? 두 분이 말 맞추신 거면 저는 알 턱이 없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주세요. 지훈아, 무슨 일이냐? 큰아들은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서 제 동생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하기도 참 민망한 상황이라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이 어제랑 그제 저희 집에 와서 시은이를 봐주셨어요. 예, 그런데요? 그 후에 저희가 집에 와보니까 제 가방이 없어졌더라고요. 큰아들은 작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어쩌다 없어졌는데요? 제가 집 카메라 녹화된 걸 돌려보니까 어머님이 저희 안방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재수 씨.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엄마가 재수 씨 없어진 가방을 들고 갔다. 그 말입니까? 정황이 그렇잖아요. 저희 다녀오기 전까지는 있었던 게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냐고요. 그럼 저희 와이프랑 입 맞췄다 하신 얘기는 뭡니까? 아무래도 어머님이 그거 가지고 가서 형님께 드린 것 같아요. 손 씨는 작은 며느리가 그저 해본 말인 줄 알았건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방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쳐도 어떻게 그걸 손 씨가 가지고 가서 큰 며느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이라는 것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면 그때는 인정하실 거예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갔다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 당당한 것 보니 엄마가 가지고 간 게 찍혔다는 건데. 그런 장면까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카메라가 벽에 가려져서. 그럼 정확한 증거도 없이 사람을 그렇게 몰았다는 겁니까? 어머님이 아니면 제 가방이 어디 갔느냐고요. 큰아들이 따지고 들자 그제서야 작은 며느리는 손 씨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 같은 건 찍히지 않았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돌려보자 손 씨가 가지고 온 작은 시장 바구니만 들고 나가는 것이 영상에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재수 씨. 대체 그런 생각은 어찌하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큰아들은 제 동생을 다그쳐 모든 영상을 본 후 작은 며느리에게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는지 눈물까지 흘려가며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형님만 차별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뭐야? 내가 너를 언제 차별했다고 그래? 엄마, 잠시만요. 그럼 재수 씨 없어졌다는 그 가방은 어디 간 겁니까? 제가 팔았어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손 씨는 그제야 모든 일을 실토하는 작은 며느리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이 손 씨가 큰 며느리만 예뻐해서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으니 더욱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큰애만 예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형님 내는 집 사라고 돈도 보태주셨으면서 저희는 월세까지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5년만 살라 하시고 형님 눈치 보면서 저희 시은이 마음껏 예뻐해 주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시은이 매일같이 봐줬던 건 다 뭐냐? 형님 있으시면 태도가 싹 달라지시는 건 맞잖아요. 형님만 칭찬하고 띄워주시고. 손 씨는 자신이 나름대로 공평하게 대한다는 걸 오히려 차별을 한다고 느낀 작은 며느리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큰 아들 내외를 먼저 공격한 것은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손 씨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 큰 아들 내외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문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욱이 내만 보태준 건 네 남편이랑 이미 상의된 일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네 남편 대학생 때 대부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다 빚쟁이들 다 찾아와서 그때 내가 다 갚아줬다. 그러니 지원도 없었던 거고. 너 그게 진짜냐? 엄마, 지훈이가 정말 그랬다고요? 그래. 너한테 말하면 자기 맞아 죽는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싹싹 빌기에 내 여태까지 입 닫고 있었다.
큰아들은 모든 일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비밀이 까발려진 것이 부끄러운 듯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지훈이 너 나한테도 돈 조금씩 빌려가서 못 갚았던 게 그것 때문이었냐? 아니, 형. 그러면서 엄마가 나한테만 집 해줬다면서 최근까지도 돈 받아간 거고. 큰아들은 매우 크게 화를 내며 작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알게 모르게 큰아들 역시 제 동생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이 집 저희 명의로 돌려주시면 저 이제부터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허, 지금 그게 계산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동안 형님이랑 저 알게 모르게 차별하신 것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인 거예요. 저희 몇 년 뒤면 내쫓으실 거고 어머님은 형님만 싸고 도시지 제가 마음 붙일 곳이나 있었겠어요? 너 말 잘했다. 너희들은 온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면서 못 뜯어갈 거 있나 그 기회만 보고 있지. 어머님이 먼저 저를 시끄럽다. 내 이제 너희들에게는 조금도 도움 주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 어머님, 이러시면 어머님 손주까지 힘들어져요.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냐? 시윤이가 힘들어지는 건 다 주제도 모르고 욕심부리는 니들 때문이다. 손 씨는 벌떡 일어나 작은 아들 내외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쳤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그동안 월세 보낸 게 몇 번이나 되냐? 그러면서 내 형한테는 똑같이 지원 못 받았다고 야금야금 돈까지 받아가? 엄마, 잘못했어요. 저희 외벌이로 애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주제도 모르고 애 낳아서 온 가족들에게 기생하려 한 벌이다 생각해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손 씨는 그리 경고한 후 큰 아들 내외와 함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들 둘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며느리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자신에게 잘하는 자식만 챙기기에도 바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지금도 잘못을 빌면서도 손 씨의 집에서 짐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손 씨는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작은 아들 내외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고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손 씨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작은 아들. 더 신경이 쓰여 나름대로 사정을 봐주었건만 나이가 들면 자신이 얼마나 애가 쓰이는 자식인지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잘하는 자식이나 챙기는 것이 속 편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허탈함을 느끼는 손 씨였습니다. 내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오빠 병수발을 들어야 해? 너 진짜 뻔뻔하다. 나 생각 바꿨어. 이혼 안 해.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어차피 항암 받아봐야 완치되었다는 것도 아니라면서? 이혼하는 것보다 오빠 죽으면 내가 그 재산 다 가지고 올 텐데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아니, 내가 죽던 살던 너 같은 거랑은 부부로 지내고 싶은 생각 없다. 소송할 테니 그렇게 알아. 소송해. 내가 알아보니까 소송해도 몇 년은 걸린다고 하던데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지 뭐. 뭐? 너 말 다 했냐? 소송하다가 죽으면 다 취소되고 재산도 다 넘어온다 그러더라. 맘대로 해봐. 다부인, 그냥 예지가 원하는 재산만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이혼시키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댁에 따님이 하는 말 듣고도 저랑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얘가 말을 좀 독하게 했어도 틀린 말이 뭐 있습니까? 아파 누워있는 남편 뭐가 좋다고 이 좋은 청춘에 그거 수발이나 들고 있어요. 말 조심하십시오. 덜렁 몸만 들어와서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건 꽃뱀 심보입니다. 말 다 했습니까? 꽃뱀이요? 그래요. 그게 한탕 크게 해먹겠다는 여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자식까지 두 너미가 할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십시오. 내 변호사를 열하니 100을 써서라도 1년 안에 이혼시킬 테니. 후회하지 마세요. 그대로 김서방 죽으면 다부인께서는 손녀도 못 보고 그 재산 그대로 넘겨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꼴랑 4년 살아놓고 재산 반을 내놓으라 하는 건 그쪽 변호사도 꽃뱀이라 생각할 겁니다. 뭐요? 정말 상스러워서. 상스러운 건 그쪽 따님이지요. 아픈 남편의 멀쩡한 자식도 제 시어미한테 맡기고 간 거 보니 내 며느리가 아니라 금수를 들였나 봅니다.
노 씨는 더는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설령 한때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한 며느리를 향한 모욕이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 금남 씨는 슬아의 자녀를 하나밖에 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쳐다들인 현빈 씨를 가지고 난 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 씨는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들을 키워내느라 정신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아들 현빈 씨가 태어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변변찮은 친정에 기댈 수도 없는 노 씨가 삶의 의지를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노 씨는 아들 현빈 씨를 보면서 오랜 세월 안 해본 일 없이 꿋꿋하게 버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현빈 씨는 대학을 나와 첫 취업한 회사에서 몇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취업난이 심하다는데 대학을 졸업하기 전 취직 자리를 구해서 밥벌이를 하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현빈 씨는 조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30이 넘기 전 해외에 나가 살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멋대로 회사도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서 몇 년간 살다 오겠다는 아들의 말을 들은 노 씨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온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징조라도 있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모든 준비를 다 해두고 통보를 했던 아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정말이야? 무슨 큰일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노 씨는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생각하고 해외에서 살 때 필요한 자금을 조금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은 워킹 홀리데이라며 가서 생활할 돈 정도는 스스로 벌 수 있다고 자신이 모아둔 돈을 쓰면 된다 하였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 씨는 그렇게라도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파랑새처럼 자신의 꿈을 쫓아 한순간에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내주어서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아들은 비행기 표를 사서 노 씨를 호주로 초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노 씨는 아들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해보게 된 것이 영 나쁘지 않았습니다. 혼자 여권도 만들고 비행기를 타고 먼 타국 땅으로 떠나보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노 씨는 아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여행하기도 하며 한국에서 누릴 수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며 완전히 현빈 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이라면 내가 그리 살아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겠구나. 엄마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평생 살겠다는 거 아니고요. 1, 2년 뒤쯤에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너 전에 다니던 회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냐? 아니요. 저 돈 모아서 카페 차릴 거예요. 여기서 커피 배우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노 씨는 아들이 마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 다시 와서 할 일까지 구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더욱 마음이 놓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타국살이를 끝낸 아들은 한국으로 들어와 열심히 학원까지 다녀가며 제 카페를 열겠다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노 씨도 무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 중 절반이었던 4억 원을 떼어서 아들 현빈 씨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돈 있고 요즘 대출 다 나와요. 내가 너한테 그냥 주는 건 줄 아냐? 이거 배로 불려와라. 진심으로 하시는 말이에요? 나도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늘 안전한 길만 살아왔다. 몸으로 일해도 무조건 돈이 들어오는 일이라면 했지. 그렇죠. 엄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이 돈으로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이자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원금만 까먹지 않게 열심히 해봐.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배로 불려올게요. 아들은 장난처럼 이야기했지만 노 씨는 사실 다 잃어도 좋으니 아들이 인생에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부품처럼 사는 게 지겹다던 아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다 잃는다 해도 집은 물론이고 여유 자금도 어느 정도 있으니 연금을 받으며 살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마음 저 한편에 있었습니다. 아들 현빈 씨는 처음에는 작은 카페를 시작해 디저트를 구상하더니 백화점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4개 지점을 열게 되었고 금전적으로는 어디로 보나 아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원해 주었던 노 씨에 대한 보답으로 매달 적지 않은 용돈을 주었고 입이 떡 벌어지는 집을 사주기까지 하면서 제대로 효도를 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근데 현빈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일만 붙들고 살 거냐? 제가요? 그래. 너도 이제 30 중반도 넘었는데 결혼할 생각은 없는 게야.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내년쯤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더니 참 내 아들이지만 속을 알 수가 없다.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노 씨를 향해 아들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2년쯤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며 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수수한 차림새에 올망졸망한 이목구비까지 노 씨가 보기에도 흠잡을 거 덮는 아가씨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오며 가며 얼굴을 보고 지내던 아들과 교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노 씨는 며느리의 직업이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돈이야 아들이 잘 벌고 있으니 며느리는 살림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결혼 후에는 살림만 돌보고 하루빨리 아이를 가져 육아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기에 노 씨 역시 매우 흡족했습니다. 노 씨는 두 사람이 결혼할 때 크게 지출을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돈이야 이제는 노 씨보다 아들이 더 많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거절할 게 뻔했습니다. 대신 노 씨는 나이 들어 돈 쓸 일도 많지 않은데 아들이 준 용돈을 모아서 나중에 재산으로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꼬박꼬박 쓸지언정 아들에게 받은 용돈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아들이 어려워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에면 제법 목돈을 쥐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고단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1년 차의 아이를 가지고 제법 사이좋은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노 씨를 그리 반기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이니 대외적으로 괜찮은 고부지간으로 보일 정도로는 대접해 주었습니다. 노 씨 역시 며느리와 그리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정도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빈아,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것 아니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일도 봐야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켜서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저 아직 젊잖아요. 너도 이제 부록이다. 내가 젊기는 뭐가 젊어?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푹 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너 몸보신이라도 할 거 좀 만들어주랴? 노 씨는 부쩍 퀭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잠도 줄이고 가게 일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아들을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쓰러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저 제 밥벌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인데 아들 현빈 씨의 안색은 그 누구라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꼴이었습니다. 매번 괜찮다고 하면서 제 몸을 혹사시키고 버티는 것이 일상인 것을 어미인 노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 아들은 도를 지나치게 일에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집에서 살림이며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 며느리도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이 이제는 일어놓은 것도 있고
그리 열심히 달리지 않아도 되니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집으로 갈게요. 예지랑 할인이도 데리고 나와라. 저녁이나 같이 먹게. 아니에요. 저도 입맛 없고 그냥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집으로 와라.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전화를 받은 노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며느리와 아들이 갈라서려 한다는 것이 유력했습니다. 그동안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 가정에 소홀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야 작은 부분도 잘 맞지 않으면 갈라선다고 들었는데 그게 자신의 아들 이야기일 줄은 몰라서 놀란 가슴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지만 옛날 사람인 노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기 전에 급히 약국에 가 청심환을 사 먹으면서 자신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결정한 것이라면 해외에 나가고 싶다 하였을 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받아들여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씨에게 아들 현빈 씨가 전한 소식은 이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내가 암에 걸렸다고? 예, 그래서 이제부터 수술도 받고 치료도 해야 해요. 내가 암이라고. 엄마, 노 씨는 그만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아들은 그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노 씨의 손을 꽉 부여잡고 뭐가 그리 서러운 것인지 끄끄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노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암으로 보냈던 노 씨였기에 아들 역시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퍼뜩 겁이 났습니다. 노 씨는 얼른 침대에서 내려와 아들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웬 부자가 서럽게 울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몸속에 장기라도 떼어다 주고 싶은 것이 노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 씨와 아들 현빈 씨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에 비치는 아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혈색이 없었습니다. 노 씨는 자신마저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수술하면 살 수는 있는 거냐? 요즘 암 치료 기술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옛날처럼 한 번에 죽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완치가 된다는 거야? 뭐야? 솔직히 살 확률은 반반이라고 하셨어요. 수술이랑 치료받으면 상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내가 미안하다. 내 아빠 암으로 죽은 게 너한테도 다 영향이 가나 보다. 노 씨는 아들 현빈 씨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로 매일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리 낳아놓아서 미안하고 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치료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손녀를 노 씨에게 맡겨놓고 제 남편의 병간호를 하느라 매일 병원에 들락거렸습니다. 노 씨는 자신이 가봐야 빠릿빠릿하게 수발을 들지도 못할 것 같아 손녀를 봐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 며느리가 손녀를 보러 들렀을 때에만 잠시 아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예, 새아가.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저는 괜찮아요. 저희 할인이나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할인이는 걱정하지 말고 우선 현빈이 챙기는 데에만 신경 써. 노 씨가 그리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도 마주치고 있지 않았지만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태가 났습니다. 노 씨는 제 말에 며느리의 기분이 상했나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자신보다 힘든 것은 며느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들이 걱정되어 주접을 떨었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거 반찬 좀 했는데 가져가서 너도 먹고 현빈이도 먹여라. 병원에서 밥 잘 나와요. 간되어 있는 거 먹으면 좋지도 않고요. 그럼 너라도 먹어. 원래 간병하는 사람이 제일 몸 잘 챙겨야 하는 거야. 됐어요. 저도 이것저것 꺼내서 먹기도 번거롭고. 그렇구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너 다시 올 때까지 다 준비해 두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노 씨는 그리 차갑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차마 이걸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은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손녀를 맡고 있으니 가끔 아들에게 몸 상태가 어떻냐 묻는 것 외에는 병원에도 가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챙겨줄 수 없으니 오롯이 며느리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맡겨놓았으니 좋든 싫든 노 씨는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점점 고강도의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게를 몇 개 정도는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큰 금액을 투자하였던 노 씨의 명의로 열어두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간혹 부탁을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에 사인을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가게는 단 2개밖에 되지 않았고 이것마저도 아들이 돌볼 수는 없어서 한 번씩 노 씨가 매니저에게 전화를 하여 지시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자신의 명의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기는 하였지만 노 씨는 가게 일에 대한 것은 거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없다고 일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진다니 노 씨 역시 하루하루가 버거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황혼 육아를 하면서 매일 같이 잠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노 씨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몸 상태가 괜찮은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손녀를 보러 온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빈이 상태는 좀 어떠냐? 할인이가 있으니 내 병원에 가볼 수도 없고. 잘 있어요. 치료도 잘 되고 있다고 하고요. 시간 나면 나한테 연락도 좀 하라고 전해다오. 노 씨는 부탁하듯이 조심히 말했지만 며느리는 들은 채만 채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노 씨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할인엄이야. 너 요즘 간병하느라고 고생 많은 거 안다. 뭐 그렇죠. 별건 아니지만 너 필요한 것도 사고 그래라. 노 씨는 미리 뽑아온 돈 봉투를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으로 더듬더듬 봉투를 만져보더니 메고 있었던 가방 속에 쑥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까딱 숙여 인사를 하더니 손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 씨는 자신이 아들의 병 수발을 들 필요도 없고 며느리도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에는 왜 안 주세요? 뭘 말이냐? 저 간병비 말이에요. 매달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내가 깜빡했구나. 이번 주에 너 올 때까지 뽑아놓으마. 며느리는 한 달이 지난 후 노 씨에게 당당하게 간병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의 병간호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는 듯이 구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벌이의 대부분이 치료에 쓰이고 있을 테니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야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노 씨에게 주었던 용돈을 모아놓았던 걸 그대로 빼서 며느리에게 주는 시기였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까지 생긴 아들은 한 달간의 입원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손녀는 여전히 노 씨와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빈이냐? 예, 엄마. 할인이 보느라 힘드시죠? 손녀 보는 게 뭐 그리 힘들겠어. 너 몸은 좀 어떠냐? 그래도 수술 받고 집에 와서 쉬니까 좀 살겠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그걸 말이라고? 너 자는 거 깨울까봐 전화도 함부로 못하겠고 내내 기다렸다. 언제든지 하세요. 어차피 진동으로 해둬서 잘 때에는 정신도 없어서 못 받아요. 그래. 내 딸은 안 보고 싶냐? 보고 싶죠. 그래도 방사선 치료만 끝나면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조금만 고생해 주세요. 그래. 너 완전히 낫는 것만 생각해라. 노 씨는 열흘 만에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다고 하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경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니 크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노 씨의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치료 기법이 크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형편도 되지 않아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는 아들 말대로 암 치료 기술도 많이 좋아졌는지 입원하는 기간도 통상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현빈 씨는 예상치 못하게 합병증이 생겨 치료를 하느라 한 달 가까이를 입원해 있었지만 수술 자체는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며느리 예지 씨가 노 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늦저녁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깬 노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폰 속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웬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벽에 기대어 있기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어머님, 할이나? 초조하게 거실에서 경비실에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던 노 씨는 그 여자가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급히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는 이미 술을 진탕 마신 건지 냄새를 풀풀 풍기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와라. 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에는 왜 왔어? 제 딸 보러 왔죠. 안 돼요? 안 될 건 없지만 현빈이는 어쩌고 이 시간에 술을 이렇게 마셨어. 어머님, 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게 며느리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말실수를 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참, 저만 보시면 현빈이. 나는 걱정이 되어서 그랬지. 내가 실수했어. 내가 이해 좀 해줘라. 며느리는 소파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앉아 노 씨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방금 막 잠든 손녀를 깨워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가게 그 사람 명의로 돌려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돌려주세요. 저 갑갑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야기를 해봐. 현빈이가 그래 달라 하더냐? 며느리는 노 씨가 묻는 말에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노 씨는 아들이 일군 것이니 당연히 명의를 돌려달라면 그럴 수 있었지만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낮에 아들과 통화를 할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이대로 떠나면 저는요. 한 푼 가지고 갈 것도 없고 할인이랑 둘이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집이며 차며 재산이며 다 내가 가지고 갈 텐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저든 그 사람이든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지 말고 좀 돌려놔 달라고요. 알겠다. 그럼 내 지분도 있으니 그거 관련해서 현빈이랑 얘기 나누고 당장 그렇게 해주마. 무슨 지분이요? 현빈이가 말 안 하더냐? 내가 처음 가게 시작할 때 빌려준 게 있어서 아마 지분이 있다고 들어가 있을 게다. 그냥 그거 저희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리해주세요. 어머님이 그러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노 씨는 술에 취한 며느리가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떠나버린다면 세상에 며느리와 손녀 둘만 남게 될 터이니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미 암으로 떠난 남편이 있었던 노 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그리하마. 정말이시죠? 그 사람한테는 그냥 어머님이 그러고 싶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 얘기는 안 꺼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노 씨는 그리 며느리를 달랜 후 손녀의 옆에 눕혀 재워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며느리는 일찍 깨서 집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 씨는 며느리가 부탁했던 것을 곱씹어 보면서 아들에게 티가 나지 않게 넌지시 이야기할 만한 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병원에 간다는 아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노 씨는 손녀를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잠시 데리고 있으라 일렀습니다. 노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아들 현빈 씨를 만나겠다 하는 건지 아는 듯 며느리도 군말 없이 손녀를 데리고 가까운 키즈카페에 가 있겠다 하였습니다. 현빈아, 치료는 힘들지 않았냐? 항암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평소에 후유증이 있어서 그렇지. 너 먹고 싶은 걸로 밥 먹으러 가자. 내 할 말도 있고.
적당한 식당에 들어온 노 씨는 그래도 수술과 치료를 받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일을 할 수는 없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보다는 아들이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명의를 넘겨주는 것에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가게 말이다. 이제 내가 가지고 가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 생각해서 대표로 등록해 놓은 건 알겠는데 내가 뭘 안다고 명의만 가지고 있냐? 자본을 어머니가 되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내 그 돈 너한테 다시 돌려받을 생각 처음부터 없었다. 노 씨가 그리 이야기하자 아들 현빈 씨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일일 텐데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노 씨는 가만히 아들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요. 왜? 치료가 잘 안 됐다고 그러냐? 아니요. 저 할인 엄마랑 갈라서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사실 저 암 진단받은 그날부터 저희 사이 안 좋았어요. 엄마한텐 말씀 안 드렸지만 수술받은 후에는 저 혼자 병원에 있었고 그 사람은 처가 가서 지내고 있어요. 노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서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혼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게 지금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아들 간호를 한다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손녀를 보러 왔던 것부터 모든 것을 단박에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며느리는 노 씨가 병간호를 하는 고생을 생각하여 용돈을 쥐어준 후에는 몇 번이고 그리 돈을 달라며 자신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듯한 말들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 돈도 받아가 놓고 지난주에는 가게 명의를 아들의 것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노 씨는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털어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그동안 할인 어미에게 간병비 조로 꼬박꼬박 돈을 줬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부터요? 너 병원 입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줬고 얼마 전에도 몇 번 달라기에 줬었다. 아들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자신의 얼굴을 마구 비벼댔습니다. 노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간 적도 있었어. 누가요? 집사람이요? 그래.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완전히 취해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 그래서요. 할인이 보러 온 거라 하던가요? 가게를 너나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 하더라. 너한테는 자기가 그리 요구했다고 말하지는 말라 했어. 참, 무슨 생각이었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무슨 생각? 제가 치료 다 끝나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명예 돌려주시면 자기도 그거에 기여도 있다고 우겨서 재산 분할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노 씨는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그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병간호를 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자신의 딸인 손녀를 노 씨에게 맡겨놓고 친정에 가서 지내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혼하게 될 것을 생각하여 자신에게 와서 모든 사정을 숨기고 명의를 바꿔달라 하였다니 그 역시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가게야 실질적으로 아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으니 떼어줄 것이 있으면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 따라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돌려놓으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노 씨였습니다. 왜 이혼은 왜 생각하게 된 거야? 그것까지는 엄마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 둘 이야기라면 내 더는 묻지 않으마. 그런데 저 이대로는 못 참겠어요. 저랑 처가 좀 같이 가세요. 노 씨가 말리기에는 아들의 얼굴이 이미 분노로 점칠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화가 나고 어안이 벙벙한데 아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지 생각하니 그 마음을 감히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가 무슨 생각으로 그리 하였는지 따져 묻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은 차를 몰아 익숙한 제 처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고 아무런 대답도 없자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야, 이해지. 자네? 말도 없이 찾아와서 이게 뭔가? 사부인,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새아기랑 할 이야기가 있다 해서 왔습니다. 예지 지금 없으니 다음에 다시 약속하고 오시지요. 아들 현빈 씨는 제 장모와 현관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손녀는 한쪽 구석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자신에게 달려와 안기는 손녀를 안아든 노 씨는 얼른 방문을 열고 손녀를 들여보냈습니다. 아들의 기세로 보아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서방, 난데없이 찾아와서 이게 뭔가? 장모님? 제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뭔데 그래?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 내가 알아들을 거 아닌가? 지금 저 사람이 저 간병한답시고 저희 어머니께 꼬박꼬박 돈을 타갔답니다. 암 걸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자고 딸까지 두고 간 장모님 따님이요. 예지야, 너 그게 정말이냐?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며느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태어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는 아파서 그러고 있지. 당장 내가 쓸 돈 한 푼도 안 줬으니 그랬던 거지. 나 시름시름 앓는 거 보기 싫다고 이혼 요구한 게 너야? 내가 너 생활비까지 줘야 하냐? 그래서 내가 알아서 구해서 썼는데 뭐가 문제야? 노 씨는 며느리가 어떤 생각으로 자신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지 알고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너, 나 암 걸리니 바로 이혼 요구하고 집이며 재산도 반반 요구했지 않냐? 그래서 그 돈 순순히 주겠다고 했어? 내가 항암 끝날 때까지는 좀 두고 보자고 했잖아. 간병한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바로 할인이까지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장모님 품으로 도망가 놓고 할 말은 아니지. 그럼 내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오빠 수발 들어야 해? 너 진짜 뻔뻔하다. 나 생각 바꿨어. 이혼 안 해.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어차피 항암 받아봐야 완치되었다는 것도 아니라면서? 이혼하는 것보다 오빠 죽으면 내가 그 재산 다 가지고 올 텐데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노 씨는 상상하지도 못한 며느리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몇 년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아서 부부로서 정이 덜 들었더라도 손녀까지 함께 키우던 사이에서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아들이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퍼붓는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아 흠씬 두들겨 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죽든 살든 너 같은 거랑은 부부로 지내고 싶은 생각 1도 없다. 소송할 테니 그렇게 알아. 소송해. 내가 알아보니까 소송해도 몇 년은 걸린다고 하던데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지 뭐. 뭐? 너 말 다 했냐? 소송하다가 죽으면 다 취소되고 재산도 다 넘어온다 그러더라. 맘대로 해봐. 며느리는 실실 웃으면서 아들을 약 올리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자신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끓어오르면서도 몸도 안 좋은 아들이 어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아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그냥 예지가 원하는 재산만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이혼시키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댁의 따님이 하는 말 듣고도 저랑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얘가 말을 좀 독하게 했어도 틀린 말이 뭐 있습니까? 아파 누워있는 남편 뭐가 좋다고 이 좋은 청춘에 그거 수발이나 들고 있어요. 말 조심하십시오. 덜렁 몸만 들어와서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건 꽃뱀 심보입니다. 말 다 했습니까? 꽃뱀이요? 그래요. 그게 한탕 크게 해먹겠다는 여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자식까지 두 너미가 할 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 씨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고 아들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장모까지 나서 아들을 공격하는데 그런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십시오. 내 변호사를 열하니 100을 써서라도 1년 안에 이혼시킬 테니. 후회하지 마세요. 그대로 김서방 죽으면 사부인께서는 손녀도 못 보고 그 재산 그대로 넘겨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꼴랑 4년 살아놓고 재산반을 내놓으라 하는 건 그쪽 변호사도 꽃뱀이라 생각할 겁니다. 뭐요? 정말 상스러워서. 상스러운 건 그쪽 따님이지요. 아픈 남편의 멀쩡한 자식도 제 시어미한테 맡기고 간 거 보니 내 며느리가 아니라 금수를 들였나 봅니다.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냐? 너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옥에서 살게 해주마. 우리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지고 나가게 해줄 테니 기대해도 좋다. 노 씨는 방문을 열어 큰 소리가 나 무서워하고 있는 손녀를 들쳐 안았습니다. 아들은 힘이 쭉 빠진 듯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으나 노 씨의 손에 순순히 이끌려 나와 주었습니다. 노 씨는 그날부터 주변에 물어 유명하다는 변호사들을 모조리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 어떤 곳에 가보아도 며느리에게 특별히 재산 분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 말에 안심한 노 씨는 가장 믿음직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무조건 1년 안에 이혼 소송을 끝내달라며 거금을 주겠다 제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는 했지만 이혼 소송은 원활히 진행되어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며느리 예지 씨는 정말로 나이 40이 넘어 고작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위로금조로 조금 더 양보해주지 않았다면 맨손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손녀의 면접 교섭권을 가진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아야 하니 아들 현빈 씨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 현빈 씨는 꾸준히 항암을 받고 자신의 딸과 잘 살아보겠다며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치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암이 진행된 곳은 없다는 것을 확인해가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노 씨는 그런 악독한 며느리가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며 아들과 손녀와 함께 살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 씨는 단 한 가지, 아들과 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